게 그리 돼서 아니 왼쪽에. 아니, 그건 문제될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쁘다 싶어 그러나 뭐 인상 작가들이 앞에서 손이 안 되는 사람 없고 인상 작가가 인상 바꾸서 연결되니까 이렇게 강하게 한다는 얘기 우리가 동시에 하는 이게 이제 그림을 그랬을 때 오늘 모임의 목적도 그런 거를 한번 재론해보고 싶고 더 업데이트 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서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보자. 너무 구태연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원흉이 이거 이거 따라 그렸네라고 항상 그럴 거예요. 뭐 보나마나 뻔하죠. 심해. 네. 너무 심해. 이 전에 그린 것도 이제 찾으면 나오는데 우리 조태영 작가의 나름대로의 기법이나 이렇게 표현 방법이 좀 다른데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제 작품을 만드는 조영원은 그 평면화 작업을 하는 대부분의 작가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뭐 점선, 면, 색채, 질감 등을 사용해서 제 작품을 표현하는데요. 제 경우에 주된 소재가 되고 있는 인물화와 풍경화는 가급적 형태로서는 사실적 영상을 추구하는 편이고요. 색상의 경우는 모노크롬, 즉 단색화 느낌의 표현을 선호합니다. 일부 작품들은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를 병치하여 관람자에게 과거에 대한 추억의 회상이나 미래의 꿈, 희망 등을 연상시키는 스토리텔링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경으로 처리되는 과거는 단색화로 주로 표현되고요. 현재나 미래는 현실적인 다양한 색상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네, 컬러로 표현하고. 예, 거기까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제가 이제 아트페어에 관한 얘기하고 작품 보관에 관한 얘기인데 어느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작품 보관이 우리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뭐 수채화 작업을 하시거나 한국화나 뭐 이런 문이나 서예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다르게 저희들은 이제 캔버스나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액자까지해서 작품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대부분의 작가들이 작품이 전시를 할 때마다 아니면 뭐 아트페어에 참여할 때마다 잘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작업 공간도 비좁은데 그런 쪽에 어떤 좀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 협조 같은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숙 작가님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언어, 표현 방법, 이런 걸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그 자개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통 재료면서도 빛은 그런 재료고 거기다가 서양적인 재료 크리스탈도 가끔 사용하기도 하면서 빛이라는 것, 역사적인 거에 빛을 더하는 그런 작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트페어에 관한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프리츠가 어떤 한국의 작가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면 한국 분들이 외국 작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작가들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있었고 관람객이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며칠 나가보니까 항상 관람객이 많아지고 프리츠로 인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처음에는 프리츠의 그림이 많이 팔리고 끼아프가 판매가 덜 되는 상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것도 제자리를 잡아서 끼아프는 끼아프대로 프리츠는 프리츠대로. 그러니까 프리츠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 고가의 것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점점 한 4년째인데 고가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상황에 맞는 그런 거로 이렇게 체인지되는 작품들이 많다고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네, 그러면 네. 이제 저런 건 어때요? 그 아트페어가 이렇게 남발하다 보니까 작품의 그 수준이나 작품 내용들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아트페어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기아프는 그래도 프리츠 때문에 그 화랑협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회장님 말씀에 어제 잠깐 뭐 그 별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장소도 기아프가 왜 막 좀 좁아가지고 많은 그 갤러리를 들여보내려고 막 좁아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80개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좀 널찍널찍해서 보기 좋게 프리츠가 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프리츠랑 비교해서 물론 아주 불수비는 프리츠가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넓게 하면서 좀 보기 좋게 하고 갤러리도 심사를 좀 철저히 해서 좀 좋은 작품 하는 쪽으로 하고 그런 면은 오히려 더 비교하면서 하니까 좀 그런 면이 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준엽 작가는 매우 작품들이 이렇게 특이하고 재밌는데 그런 그 조용 언어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조용 언어라고 말할 만한 게 뭐 있어요? 본인이 개성 있고 특색 있으면 그게 다 본인의 언어 아닌가요? 우선 뭐 대표적으로 쭉 해왔던 게 이제 그 파란 그림이거든요. 그 소나무 있고 그게 이제 그 마음 풍경이라는 큰 타이틀로 빛의 정원에서라는 큰 타이틀로 이제 소제목을 다 이렇게 붙여서 했는데 그 빛의 정원에서의 빛을 상징하는 언어가 이제 파란색. 파란색은 희망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조용 언어로 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통에서 가져왔던 뭐 소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대나무라든지 매화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 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것들. 그런 거를 이제 그 시대의 조용 언어, 그 빛의 정원에서 시리즈 속에 나오는 조용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변화가 온 것이 이제 그 빛의 정원에서는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르게 좀 변형이 되고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 보내드렸던 것들 그림 중에 이제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시리즈가 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빛의 정원에서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색채가 강한데 그 색채는 한국적 미감을 저는 그 다이내미즘으로 보고 다이내미즘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색채와 강한 붓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든 게 새로운 조용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미술관에 소장돼야 되는 그림이 있고 대중이 좋아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중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걸리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 쭉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미술관에 소장되는 그림으로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미술관에 들어가서 수장고에 있으면 마치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 일반인들이 좋아해서 집안에 걸려 있는 거는 그래도 이 그림이 살아서 사랑받고 숨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장희영 교수께서 본인의 작업에 관한 그 조용 언어에 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보관에 관한 얘기 이어서 해주세요. 네, 저는 원래 한국화를 전공했는데요. 그 처음에 먹과 한지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의 작품 주제는 전부 한국의 그 전통적인 것을 현대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 한국의 어를 제목으로 해서 스피릿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추상을 한 10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음에 색깔에 대한 그 갈증이 엄청 심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바꾸어가지고 아크릴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엄마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살다 보니까 결국은 저 자신을 그려야 된다는 그런 결과로 와서 엄마의 정원이라는 엄마의 이상향의 속에 있는 모습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사실적인 그림이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색깔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예쁜 색들을 다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작품 우리 보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아유, 항상 이 고민이 작품 보관이거든요. 저는 이제 빌딩 한 층을 거기다가 지금 막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놨어요. 너무 작품이 많아서 수상 한지로 한 것도 많고 아크릴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도 그게 너무 많이 걱정이라 저는 누가 기증 받는다면 기증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해서 다시 거기다가 이제 잘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럼 잘 보관하면 그게 본인 당대에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계는 네. 어떡하죠? 그 다음 세계는 모르죠, 뭐. 제가 이름이 사라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름이 살면 어딘가서 좀 필요하러 하겠죠? 예, 우리 장동문 작가님 반갑고요. 그 장동문 작가의 그 말 시리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조용 언어를 좀 얘기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아트페어에 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말을 그리게 된 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런 조용성 위주로 하면서 제가 그 타이틀이랄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 어떤 형태든 간에 그대로 묘사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위 그 생성이라고 하는 거를 맨 처음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심상 풍경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또 다양한 이미지들이 부차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트페어를 제가 몇 번을 아트페어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여러 번 나가면서 제가 아트페어를 하는데 보면 아주 다양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계기는 돼요. 그런데 제 작품을 거기에다가 놨을 때 너무 다양성 때문에 제 작업한 것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또 거기는 아마추어서부터 프로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보면 아트페어에서는 정작 작가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상업 수단으로 그냥 전락화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만 아트페어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전 위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품 세계에 관해서 이영주 작가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네. 저는 붓을 저의 회화에 끓여드렸는데요. 붓을 끓여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붓이 쓰여지고 난 후에 버려진다는 것보다는 그 붓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시간성이라든지 노동의 흔적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표출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작가들이 어떻게 붓을 쓰고 버리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붓이 품고 있는 그런 그 시간성, 영속성 또는 그 창작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붓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요즘 흔히 아트페어들 많은데 네.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한번 느낌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네. 제가 이번에 키아프하고 프리즈 아트페어를 잠깐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프리즈와 키아프가 꼭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열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쭉 돌아보니까 프리즈 그쪽에는 많은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는 작품들이 판매되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키아프 쪽에서는 좀 아주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작품 이외에는 아주 그냥 작은 조그마한 소품 같은 그런 작품들만 이렇게
빨간 표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뭐 미술 주간이라 그래서 아주 그냥 한꺼번에 이런 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순차적인 방법으로 이걸 먼저 하고 이어서 이걸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큰 아트페어 말고 조금 소규모의 아트페어들은 지방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더운 때 아니면 뭐 너무 추운 때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쓰지 않는 기간에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작품들이 나오는 사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구상 작가들이, 서울 땅이, 구상 작가들도 뭔가 획기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하지 않으면은 설탕이 자꾸만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이열 작가님의 거울 시리즈, 이건 좀 독특한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잠깐 해주시죠. 네. 기존에 저는, 추상화 작업을 뭐 한 30여 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거울형 회화라는, 거울을 이용한, 그런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평면 작업에서, 거울을 씀으로 해서 입체적이기도 하고, 설치 작품이 가능한 세계로, 스스로 확장성 있는 쪽으로, 선택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제가 우리 이제 아트페어와 그 다음에 작품 앞으로의 보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데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예. 보관의 문제는 뭐 사실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다 미래의 보관에 대한 그거는 다, 염려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뭐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어디에다가 기증을 한다든지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우스 뮤지엄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미술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작가가 쓰는 작업실이 분소 단위로 이렇게 각각의 지방거리면 지방 나름대로의 그것을 지자체에서 기증하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석주 작가님은 아주 리얼한 그림들도 많고 한데 우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본인의 언어를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후 좀 많이 변화가 와가지고 존재와 시간, 좀 거창한 내용 같지만 여기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존재와 시간에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소재가 시계, 의자, 그다음에 말, 기타 등등 여러 소도구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극사실적인 요소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극사실적으로 이런 내용을 소재와 함께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트페어 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죠? 예. 네, 아트페어는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작가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리즈나 키아프나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또 좋겠고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그 작품의 그 평가를 어떤 상업적으로만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어떤 상업적인 측면과 그리고 또 그렇지 않는 또 작품의 어떤 그 좋은 질적인 면,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작품도 좋은 작품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서로 균등한 균형을 이루면서 그 작품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아닙니다. 예, 우리 석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와 그 언어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산수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연에 대한 풍경들을 사실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걸로 표현하고 싶었죠. 그래서, 근자에 한 벌써 15년 됐네요. 신목류도군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작업을 이제 계속해 왔는데, 신목류도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20, 30대에 이제 사색여행 다니고 등산 가이드, 관광 가이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리하게 어쨌든 작업을 해서 그런 건지, 제가 이제는 다시 산을 다닐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돼서, 그래서 그렇다라면 그때 제가 느꼈고 보고 했던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목류도 운도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붙이고 쭉 이제 작품을 해 왔습니다. 작품 보관하면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그림만 그렸지 사실 제 작품에 대한 보존, 보수 또 내지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강화에 들어오고 보고 또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작품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래서 사실 그런 주제로 미술관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저 한편으로는 많은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또 거기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다라면 저 또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말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동안에 그렸던 것들을 어떻게 그거를 보관하고 그럴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아주 완전히 이제 턱 밑에까지 닿는 그런 문제여서, 사실 제가 작년부터 수묵 작품들,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0년도까지에는 수묵 화선지 작업을 했고, 90년도부터는 서양화 캠퍼스 작업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수묵 작품 한 것들을 갖다가 작년부터 꺼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존할 거 있으면 보존하고, 아니면 또 수리할 거 있으면 이런 그런 작업들을 이제 2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치면은 이거 너무너무 방대한 자료라 고민이 많습니다. 배정강 선생님의 작품에 관한 조형 언어에 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제 조형 언어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관계성과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형 언어란 게 대상을 매개체로 해서 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의 조형 언어는 동물의 실루엣이나 인간의 실루엣을 빌려가지고 그 실루엣을 하나의 저는 그릇이나 무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무대 위에서 제가 그 무대 위에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거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계성에서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저의 동물 실루엣은, 제가 그리는 그 실루엣은 그 안에는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고 빛과 그늘, 또 따뜻함과 차가움, 또 화려해 보이면서도 우울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반면에 제 실루엣 밖에는 그 작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그렇지만 또 건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 그림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실루엣 밖이 다른 사람들이 시선에서 봤을 때는 밖은 저고요. 그 실루엣 안은 그 희노애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본 저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가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 작업은 또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람객들이 동물을 보고 있지만 꽃을 보고 있는 듯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도 동물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의 제목에서도 보여주듯이 그게 환영, 일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거기까지 일단 듣고요. 네네.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뭐, 나중에, 그래요? 예, 네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자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아트페어에 관한 얘기 해주죠. 아트페어는 제가 많이 뭐 참여도 하고 뭐 구경도 가고 했는데, 아트페어는 장점도 있죠. 뭐 갤러리하고 콜렉터들 만나는 장도 되고, 또 국내 작가들이 해외에 진출할 기회도 주어지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 작품의 가치나 뭐 이런 것보다는 가격과 판매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잘 팔리는 쪽으로 작가들이 유행을 타게 된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아트페어를 갔다 오고 나면 제가 하는 작품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 이런 아트페어가 예술을 하는데 실험성이나 다양한 이런 본질적 가치를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싶어서, 유행을 쫓다 보면은 그 작가들이 작품을 하는 그 진실성이 조금 훼손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인상 작가의 그 조용언어 자기 작품 네네. 세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늘 이제 점을 쓸 때부터 지금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고민스럽게 하는 부분이 대두되죠. 누구나 작가라면 그런 거에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저만의 갖고 있는 조형적 언어라고 하면은 동양 미학의 기초로 해서 어떤 선의 미학이랄지 본인이 갖고 있는 심장 박동 소리에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니멀 쪽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해서 최소한 단순화되고 어떤 조형의 언어가 특별한 존재 없이 우리의 어떤 전통 에서 오는 선의 미학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선을 남기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 항아리에 갖고 있는 선이라 할지, 또 우리 어떤 기와의 곡선미라 할지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 우리 화문집을 통한 그 숨은 이야기 전에, 요즘 그래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노력했는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고무적이고, 우리 김종수 회장이 많이 도와준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남궁원 선생님하고 또 남성미술관에서 여러 면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그 미술인들을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하시는 게 참 보기도 좋고, 아이고, 참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감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줄곧 그 일관되게 그 도시나무에 대한 나무를 소재로 해서 그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 도시가 이제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변모되고 있는 그런 그 인간의 삶이 우리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생태적인 그런 모양에서 주는 느낌과 또 도시인들이 생활하면서 그 머릿속으로 그 내심 이제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인생살이를 하는 그거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그림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자연에서 주는 나무의 모양보다는 내면적인 그런 걸 표현해보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작품 보관하고 그 수장고 겸 미술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미흡 차원에서 문광부하고 좀 그런 걸 타협해서 수장고를 많이 확보하고, 우리 화가들이 그 진짜 평생을 바쳐서 그려놓은 그림들이 오래도록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혜 작가의 그 독특한 그 칼라나 이런 것들이 재밌는데, 본인의 조형 언어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조형 언어라기보다 저는 좀 현대적으로 구상을 해석하고 싶고요. 또 그림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그림 그 자체로만 인정이 됐는데, 요즘에는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이렇게 변화되는 구조를 잘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그림이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실내 인테리어나, 어차피 평면 예술이라는 게 실내에 걸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즘 흔히 아트페어가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어떻습니까? 이게 어차피 아트페어라는 거는 그 미술 시장이기 때문에 좀 이 작가들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해야 되고, 모든 부수비만 되면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트페어는 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작품 보관에 관한 거 앞으로 어떻게?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 개인 미술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동시대에 이래 같이 살아가고 또 같이 뜻이 맞은 작가들, 예를 들자면 캐나다의 그 그룹 세븐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7명이 그 작품을 모아가지고 그 미술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미술관이 캐나다 국립미술관보다 더 많은 관심과 관중들을 동원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미술관이 없어서 꼭 7명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숫자, 또 다양한 장르가 모여서 같이 그 미술관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도 주변에 이제 몇몇 작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 작가의 그 작업하는 그 방법이라 그럴까? 언어라 그럴까?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주로 자연을 대상으로 설경이나 해경, 또 뭐 풍경화를 그려왔지만 최근에는 인물과 정물 등을 구상 표현하고 무엇이든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면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을 생각하지만 결국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그대로 자연을 표현하기보다 자연에 담겨 있는 시간의 변화에 주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작업을 할수록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색감이나 절제된 모든 구성을 담백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연을 계속 그리는데 그 고유한 색감 형상을 좀 더 깊이 탐구하고 또 자연이 인간에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 조형언어 작품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시고 이어서 아트페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늘 작가들이 느끼는 기분, 또 누구든지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삶이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개인전도 한 50건 넘게 하고, 전시도 하고, 작품도 팔아보기도 했는데, 한 몇십 년 동안 추구해왔던 빛과 그림자, 자연 이미지의 작품에 대한, 작품의 방향성이라고 그럴까, 조형 언어를 어떤 식으로 다시 좀 점검해볼까 고민을 하는데, 우선 뭐 색채의 고민, 또 화면에서의 변화를 위한 뭐 오브제의 등장, 뭐 또 AI 기술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모든 작가들이 똑같겠지만 이제 오늘의 만족함이 거의 없으니까 오늘 저렇게 그리다가 내일 아침에 또 지우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동안 평생 채워 들어가는 그림만 그렸는데 비울 수 있는 그림은 또 어떻게 그려 들어갈지 대한 고민들 지금도 뭐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프리즈하고 같이 협업하는 끼아프 전시 올해도 보고 왔고 해마다 뭐 많이 나갔었는데, 끼아프가 이제 영국의 프리즈를 잡아서 국제 시장에서 좀 떠오르는 허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세계 미술 시장에 큰 손이 되려고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대로 미술 시장에서 서울이 한국이라는 것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술 시장의 저변 확대라든지 활발한 거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뭐 고무적인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요소들도 보면 지나친 상업화의 우려, 그러니까 미술이냐 투기냐는 얘기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아트페어라는 것이 결국 미술품 판매가 목적인 행사니 어쩔 수 없기는 하겠지만 투자나 재테크 수단으로만 소비되는 경향이 너무나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술성보다는 가격이나 소장 가치에만 관심이 몰리는 것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거 하고, 아무리 저변이 이제 확대했다 치더라도 아트페어는 보면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작업 세계, 조형 언어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관람객이 쉽게 알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는 동양화 전통 물감인 분체를 이용해서 그동안 전통 채색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주로 소재는 인물을 이용해서 현대인의 심리를 얹은 조형 실험을 지속하고 있고요. 매일 살면서 주변에 있는 대상을 주로 소재로 사용해서 그들의 현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현대인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그 미디어나 설치에 대한
그런 그 소신이나 뭐 조형언어라 그럴까 뭐 이런 얘기 좀 잠깐 해주실래요? 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의 타이틀은 가든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생태계 속에서 진화해온 감성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오감을 충족하고 또 공간 안에서 그것이 관객이 참여하면서 서로 연출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참여형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한데, 그 대전 엑스포를 시작으로 했을 때의 제 작품들이 전자정원, 일렉트로닉 가든이라고 하는 미래의 정원을 보여주는 기술과 예술의 접속을 그때 시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환경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모니멘탈 가든이라고 하는 작품의 시리즈를 작업을 했었고, 또 이제 시크릿 가든에서는 내면의 기억이나 상처,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 여성성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그 공간 연출로 보이고자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매트릭스 가든은 그런 내면의적인 것에서 다시 우주로 확장이 되어가는 우주적인 상상력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52회 개인전을 한 것들은 이제 댄싱 가든이라고 하는 작업으로 그 층별로 해서 뭐 1층은 꽃비 정원, 2층은 흙의 정원, 3층은 물의 정원, 4층은 하늘 정원이라는 타이틀로 가든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왔죠. 그래서 네. 예, 제 작업은 세계 정원 박람회를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조형이라는 거는 네. 형태도 있지만 이제 관람객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작품의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 속에서 향도 느끼고 촉감도 느끼고 후각, 촉각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스 센스까지 육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성을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해 가는 것이 제 작품의 이제 기본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김춘옥 작가님이 여러 가지로 몸도 좀 불편하신데 그래도 열정적인 그 작업을 하시는데 엊그저께 키 아프고 하니까 조선화랑에 이렇게 작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반가웠고 나름대로 기법도 특이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들으려고요. 제 작품은 제가 이제 그 한국 동양화의 평면성을 불식시키는 의미에서 좀 맛대리나 입체감이 있게 하려고 화선지를 여러 겹 배접해가지고 그 디콜라주 기법으로 그러니까 붙이는 기법이 아니라 파 들어가는 걸로요. 그러니까 왜 파 들어가느냐 하면 화면 전체가 작가의 세계고 그게 작가의 우주인데 우리 한국화의 그 고유 아주 좋은 재료인 한지와 먹은 서양에 없는 우리들 동양인들만의 특별한 재료이기 때문에 한국화의 고민이 이제 그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현대화 작업을 하는 게 한국화 작가들의 고민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전통 재료인 그 한지를 여러 번 배접해서 먹이 옆으로 번지는 것을 되게 수묵화할 때 했는데 그게 밑으로 스며들게 해서 스며들면서 여러 겹에 배접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단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일 겉표면을 먹으로 바르면 그 태초의 세상이 혼돈 어둠이었는데 거기서 빛으로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겹 한 겹 걷어내면서 형체나 어떤 구성을 하면서 거기서 단층에 따라서 색이 밝아지죠 점점. 그래서 맨 끝에 가면 결국은 소지가 되게 흰색이 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표현을 하고요. 기법은 그렇게 해서 데콜라주 기법으로 그렇게 하고
주제는 지금 제가 계속 자연을 하고 있는데, 자연하고 관계성 이런 주제를 갖고 하고 있는데요. 예, 김민혜 작가는 뭐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이제 비구상 쪽에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 남다른 뭐 어떤 그 생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조용언어들 같이 곁들여 얘기해 주시죠. 네. 제 작품이 명제가 시사하듯이 제 작품은 간극이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라고 하겠죠. 음악을 이야기하면 음표와 음표 사이, 문학의 경우에는 행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제로 된 표현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화에 있어서는 요소인 그 점, 선, 면 등을 이용해서 그 사이의 긴장감이나 감정들을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작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주로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서 차용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인체라든지 자연이나 자연물에서, 차용한 내용들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